안녕하세요. 2024년 지방 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임용 필기 시험 생물 문제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시행되었고요. 20문항에 각 5점 해서 토탈 100점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각각을 따로 이제 훑어볼게요. 1번 생물의 특성 중에 적응과 진화의 예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일단 각각 보면은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요거는 생쥐과 유전에 관련된 내용 되어 있고요. 개구리알은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이때 땀 분비를 촉진하여 정상 체온으로 유지한다.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생물의 특성 보면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을 한다. 항상성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생식과 유전을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저온과 진화를 한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는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기관계와 각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골랐는데, 자, 단 A부터 C까지는 소화계, 신경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살펴보게 되면 속하는 기관은 폐기관지면은 A는 호흡계가 되겠고, 위, 소장이 속하는 기관의 기관계면은 소화계, 그리고 대뇌 연수가 속하는 기관계,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콩팥은 배설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대장은 배설계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라 소화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는 소화계가 아니라 호흡계고요. 그리고 B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B에서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에 사용되는데 주로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겠고, 그리고 일부 아미노산, 뭐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 그리고 아스파르트산 이런 것들이 이제 TCA 회로를 이용해서 어, 일부 변형이 되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는 신경계죠.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가 올바르지 못한데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는 있지만 음식물을 분해하지는 않아요. 자, 각각 살펴보게 되면은 소화계는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간, 쓸개, 위, 소장, 대장 등이 이제 소화계의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배설계 볼게요. 배설계.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이제 오줌으로 배출한다라고 해서 콩팥이 관여하고 있고요. 호흡계 볼게요. 호흡계.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 흡수,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 배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폐, 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상호작용을 간략하게 모식도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분자, 그리고 가, 나, 다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자보다 좀 더 큰 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가 되겠고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동물의 경우와 식물의 경우가 좀 각각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고요. 이 세포들이 모이면 이제 조직들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 다음에 이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아니라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비로소 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대사량과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대사성 질환의 예로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디귿.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활동대사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5번. 그림은 어떤 체세포의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A 보게 되면은 일단 염색체로부터 줄줄이 꼬아놓은 이런 그 염색사들을 다 풀어헤쳤죠. 그래서 DNA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고요. B, B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 맞아 볼게요. 가의 상동 염색체는 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는 서로 염색 분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가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나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옳지 못하죠. 가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나도 역시 부계로부터 혹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나도 역시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다운증후군은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성염색체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비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 질환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그런 증후군이고요. 염색체 수이상에 해당합니다. 2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의 상염색체는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상염색체가 일반적으로 정상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푼다면 6번의 답은 2번이 맞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XXY 그리고 터너 증후군은 X 하나인 성염색체 비분리에 따른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3번 난모양적 혈구빈혈증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담당하는 일부 아미노산 서열의 특정 위치에 글루탐산이요, 발린으로 치환된 변이, 유전자 변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염색체 전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단원의 결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5번 염색체의 단원의 결실입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7번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동물의 분열 중인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가 이제 감수 제1분열 중기에 나오는 세포 내부 양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체세포 분열 중기에서 나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는 감수 2분열 중기다가 아니라 1분열 중기가 되겠고요. 2번 이가 염색체는 가에서 관찰된다. 감수 제1분열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서 관찰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에서 관찰된다고 보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고 자, 그리고 3번, 가와나의 핵상은 서로 다르다. 아니요, 같죠.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나과정을 통해 정자 혹은 난자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나과정은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정자 혹은 난자가 만들어진다. 하려면 이제 가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와서 체세포 분열이랑 생체세포 분열 간단하게 볼게요. 지원기에 이 N자리의 핵상이에요. DNA가 복제돼가지고 적도판에 얘네들이 염색체들이 배열이 되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양상까지 오게 되면 이제 2에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2에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는 염색 분체 개수가 8개였죠. 2에는 8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 분열 볼게요. 지원기에서 2N짜리였고요. DNA 복제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8개. 여기에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여긴 8개가 아니라 4개. 그럼 여기도 2에는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감수 2분열. 하나, 둘, 셋, 넷, 4개. n은 4, n은 4.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2개. n은 2, n은 2가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보았고요. 자, 다음 8번. 다음은 배양 조건에 따른 집신벌레 A종과 B종의 개체군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장 곡선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나타난 S자 모형의 곡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수, Y축의 개체수가 되겠죠. 개체수, 뭐 X축은 이제 C가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는 A중 단독 배양, 나는 B중 단독 배양, 그리고 다의 경우에는 A중과 B중을 혼합 배양하였다고 합니다.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실험실 안에서 배양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카운팅 했을 거예요. 격자 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들어갔을 거로 아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가에서 A중은 환경자를 받지 않는다. 환경자를 받지 않으면 J자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나에서 B종은 J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환경자를 받지 않을 때 J자형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나에서 나타난 개체 공간의 상호작용 편리공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편해공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편리공생은 두 개체 중 하나가 이익을 얻고 다른 개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공생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에서 A 그리고 B종의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다. 라고 해서 A종하고 B종은 혼합배양을 통해서 서식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4번. 자, 그리고 9번 사람의 항상성 유지 관련은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각각 보게 되면 1번 호르몬은 항상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을 하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 미세한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신경에 의한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호르몬에 의한 효과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티록신이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신경신호 전달이 예의다라고 거짓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티록신은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갑상샘에서 분비되죠. 다음 이어서 10번. 그림은 분극상태예요. 분극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맞단백질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70mV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나트륨 펌프가 닫혀 있고, 그리고 칼륨 리퀴드 채널이 칼륨 오픈 채널, 칼륨 오픈형 채널,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과 포타슘을 이제 나트륨과 칼륨을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마이너스 70mV의 막전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Y축에는 막전위가 들어가겠고요. 단위는 미리, 밀리볼트, 그리고 이제 우측 X축에는 시간이 되겠죠. 반응 시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과 세포 밖, 그리고 세포 안쪽에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바깥쪽에서부터 전기적으로 양성을 띠고 있는 이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세포막에 있는 맞단백질이 닫혀서 못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나트륨 이온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회색 있죠? 회색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 이온을 우리는 포타슘 이온, 칼륨 이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 이온이요. 칼륨 리퀴드 채널을 이용해서 세포 밖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요거를 어떻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일부 상쇄를 시켜주죠.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꺼내서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을 꺼내서 안쪽으로 들여와 주는 이런 양상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의 경계로 세포 바깥보다 세포 안쪽이 더 높다. 보면은 이제 지금 개수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요. 나트륨 이온 12개.
요 안쪽에 개수 세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네, 세포각이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번, 역지 이상의 제약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이 가를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역지 이상의 제약을 받게 되면은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맞죠? 재분극될 때 나를 통해 포타슘 이온이 이동한다. 자, 요때는 이제 포타슘 이온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칼륨 이온이 이동하게 되겠다. 자, 4번.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된다.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11번.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에서 X와 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이제 Z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죠. 지금 뮤신 필라멘트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근육이 수축할 때 사라지는 부위다 해가지고 H대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가는요, I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 X는 근육 원성유마디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해서 각각을 보게 되면, 자, 보통 이제 X 값은요, 2.6에서 3.2 마이크로미터 사이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 그렇게 주어지고 있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T1에서 가의 길이가 0.4 마이크로미터예요. 여기. 자, 그런데 이제 X가 2.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가는 X의 양쪽에 두 군데 있죠. 이렇게 하나, 둘, 해서 두 군데 존재하므로 2.6에서 0.4를 두 배 한 값을 빼주면 이 가운데 있는 굵은 선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A대의 길이는 1.8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어요. 1.8. 이거 참, 이걸 양분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 그럼 양분을 해주면 0.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근육이 이완하면 X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늘어날 거고요. 자, 이어서 근육이 수축하면 X의 길이는 줄어들 거예요. X의 길이가 늘어나면 가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X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가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일단 가의 길이를 보면은 가의 길이는 T1에서 0.4였어요. 그죠? 근데 T2에서 0.6 마이크로미터로 증가했네요. 0.2만큼 증가했어요. 해서 나의 길이는요. 나의 길이 보겠습니다. H대. 나의 길이는 T1에서 일단 H1이라고 해볼게요. H대가 이제 첫 번째로 얼마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T2에서 H1 플러스 0.6 빼기 0.4를 두 배 해준 값을 더해줍니다. 나의 길이는요, T2 근육이 이완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완한 시점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의 길이 역시 늘어났죠? 자, 그리고 다의 길이 보겠습니다. 다의 길이. 다의 길이 x의 길이에요. x의 길이 마찬가지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서 다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T1에서 x의 길이 2.6에다가 양쪽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양쪽으로 늘어나야 된다. 두 배수를 곱해주고요. 어떤 것에 두 배수요? 0.2만큼 늘어났어요. 누가? 가가 0.2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2만큼 늘어났다고 보고 계산을 해주니까 3.0이 나오고 그래서 다의 길이는 2.8이 아니라 3.0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가의 길이는 감소한다.
근수 축시에 가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1번이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나의 길이는 T2에서보다 T1에서 더 길다가 아니라 T1에서 더 짧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A대의 길이는 T1에서보다 T2에서 더 짧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대 길이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A대 길이가 뭐냐? 여기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를 A대의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근육 원소염화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Z선이 뭔지, M선이 뭔지, Z선이 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H대가 무엇인지, A대가 어느 범위인지, I대가 어느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12번. 그림은 동물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서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기체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물질 대사, 세포 호흡에 사용될 수 있는 기체는 산소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가 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이 반응은 세포 호흡 과정으로 이화 과정 혹은 이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동화적용이 아니라 이화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은 이산화탄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가 되겠어요. O2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 CO2는요. 헤모글로빈에 결합되고 그리고 혈장에 중탄산이온으로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상을 보여주겠습니다. 4번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ATP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니죠. ATP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13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저와 나는 각각 B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병원체 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뭔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세포가 대식세포가 되겠고요. 대식세포가 병원체 X에 대한 정보를 병원체 X를 분해를 시켜서 병원체 X의 세포 막표면에 있는 병원체 단백질, 항원이라고 할게요. 이 항원을 세포 막표면에 노출을 시켜줘요. 대식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노출을 시켜주게 되면 이때 이 세포막 표면에 노출된 병원체 X의 항원에 대한 정보를 다가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포가 나라고 하는 이 세포의 분화 그리고 활성화를 촉진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 말고도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T 림프구 를 가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B 림프구를 나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C 림프구는요, B 림프구의 분화를 촉진을 해줍니다. 또한 이 분화의 결과 형질 세포가 만들어지죠. 형질 세포는 병원체 X의 세포막 표면에 있었던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하면서 이 항체를 분비를 해서 체액성 면역을 매개를 합니다. 자, 1번 항체는 병원체 X에 결합한다. 네, 옳은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항체에 의한 방어 작용은 세포성 면역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체액성 면역입니다. 이어서 간은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각을 인식한다. 맞죠? 자, 나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4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세포 한 개당 DNA 양의 변화, 그리고 나는 가의 1, 2, 3 구간 중 한 구간의 특정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어요. 자, 가 그래프에 각각의 시기별로 DNA 상대량과 핵상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2에는 4라고 놓아줄게요. 왜냐면 요 2에는 4라고 하는 게 우리 나를 가지고서 나에 있는 이 염색 분체 수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어, 요 가지고서 우리가 2에는 4인지, 2에는 6인지, 2에는 8인지를 골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지원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요, 2에는 4의 핵상 상태가 되겠고요. S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2, M기, 요때 2에는 8, 이렇게 되겠고요. 지원기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2에는 4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나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에는 염색 분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이에는 8짜리고요. 아빠와 엄마 각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두 세트죠. 네, 두 세트는요. 염색 분체 수라고 하고요. 요때 요 변화를 얘네 상대량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볼게요. 자, 기억. 1에서 1시기에서 염색체 수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보는데 염색체는요 이 시기에는 모두 염색사의 상태로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프상으로 S기에 해당하지만 2에는 4에서 2에는 8로 가는 이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으로 제시를 했고 감수 분열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1시기는요, 염색사로 이완돼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염색사의 상태지 염색체로 응축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니은 볼게요. 이 시기에서 G2랑 M기죠. 그래서 분열기 시기에, 분열기 중기죠. 중기 시기에 촉도판에 배열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번, 디귿. 3시기에서 형성된 딸세포 액상은 이에는 사이다가 맞게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15번. 그림은 정상인의 혈당량 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 A부터 B, C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가와 나는 각각 이자와 부신 속질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골라라 그랬어요. 또 가, 나를 구분할 때 세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해서 이자와 부신 속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럼 가는 이자일 것이고 나는 부신 속질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화살표를 보아하니 어때요? 간의 글리코젠으로부터 혈액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요 상태를 매개하고 있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 있죠. 그래서 이 글루카곤은요,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경우에는 혈액의 포도당이 높을 때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을 다시 생성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부신 속질에서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얘네 호르몬이죠. 자, 이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를 갑자기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의 글리코젠을 이용해가지고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주게 되는 이런 양상을 매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세포는 알파세포이다라고 했는데 알파세포가 아니라 베타세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나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그럼 나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그런 구조의 에피네프린 구조의 물질들을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혈당량이 증가하면 A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럼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이 많은 포도당을 어떻게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4번 B와 C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못하죠. 그래서 B와 C가 아니라 A와 B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그림가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그리고 나는 A와 B 둘 중 하나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각 동화적용과 이하적용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짚어주었어요.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다 주어주고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물질, 요거는 고분자죠. 고분자 물질, 그리고 분자량이 작고 간단한 물질은 저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보겠고요. 자,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이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출입 관련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Y축은 상대적인 에너지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 경로, 가로축은 반응 경로고요. 그리고 에너지량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양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이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죠. 아까 보겠습니다. 1번 A는 동화작용이에요. 광합성이 대표적인 그런 동화작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세포 과정은 A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 과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광합성 과정은 A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B에서의 에너지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B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맞죠? 그래서 16번의 답 3번이고요. 4번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저분자를 어디에요? 아미노산을 가지고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저분자를 이용해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B가 아니라 A죠. 자, 다음 이어서 17번 표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예로 나타낸 것으로 가나다는 각각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 하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 같은 종의 고양이라도 개체에 따라 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는 열대우림, 초지, 습지, 갯벌, 산호초 지역, 맹그로브 등이 있다. 라고 해서 생태계 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도 도마뱀, 딱정벌레 등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종 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까 보겠습니다. 1번 가가 높은 개체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발을 고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나가 높을수록 나가 뭐예요?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 17번에 답 2번 그리고 3번 다가 높으면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구물이 복잡해져서 생태계가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외래종의 유입은 항상 다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이 아니죠. 항상 종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먼저 가의 발현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자,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해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우린 옆에 있는 요 가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먼저 이 가계도를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계도를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형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였으니까 같은 가해 발현이 진행된 이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여자애거든요. 이 여자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임을 알고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로부터 나와야 되는 애들이 안 나왔죠, 그죠? 우상형질로 뭐가 나온 거예요? 우상형질로 이 돌연변이 가가 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성형질인 애들이 정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상념색체 유전에 해당하고요. 부모에서 발현되지 않은 형질이 이제 자손에서 발현될 경우에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간은 우상형질에 해당이 되고요. 이 각각을 이제 뜯어볼게요. 요거 하나씩만 나와 있으니까 AA, BB가 아니라 라지 A, 스몰 a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좌측으로 그리고 세로축으로 가로축, 세로축으로 각각 A, AC 대립형질을 이제 구분을 해줘요. 대립유전자를 구분을 해주고 각각을 구분을 해주면 라지 A, 라지 A 잠시 어 라지 A, 라지 A가 만나서 라지 A, 라지 A가 돼요. 그리고 아이고 그럼 얘도 잘못됐네. 라지 A, 스몰 A 2 대 1이고요. 그리고 어, 가가 발현될 확률은 3대 1이요. 유전자형의 B는 이렇게 되어 있고 표현형의 B는 3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8번에 4번은 표현형 B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분의 3, 75%가 맞죠. 요거는 요거 해서 각각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열성형질이다. 열성형질이 아니라 우성형질이 되겠고 2번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념색체에 있다. 성념색체가 아니라 상념색체에 있어요. 자, 이어서 3번 어머니와 아버지 가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적 합성이다. 요게 답이 되겠고요. 4번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입니다.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가가 발현될 확률은 전체 4개 중에서 3개니까 7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19번. 그림은 용암 대지로부터 극상까지의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가와 나는 각각 양수림과 음수림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용암 대지로부터 극상까지 천이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 용암대지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건성천이에 해당하겠고요. 만약에 호수로부터 시작했으면은 습성천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암대지 여기에 이제 지류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어서 초원, 초본류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고 목본류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관목림이 형성되고 그리고 양수림, 침엽수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어서 호남림이 형성이 되면서 화력수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차 건성 천이다라고 하는데 1차 건성 천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가는 음수림이 아니라 양수림이에요. 그리고 3번 나가 가보다 약한 빛에 더 잘 적응한 군집이 되겠습니다. 화력수가 침엽수보다 더 약한 빛에 더 잘 적응한 군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자, 이어서 20번 마지막.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 생물들에 관여하는 이런 주는 어,
환경이 생물에 주는 영향을 가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봅니다. 1번,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가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2번,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다르다는 나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3번, 곰팡이는 생산자에 속한다가 아니라 분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을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0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여기까지 문항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